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아들을 어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조 장관은 두 번째로 일선 검찰청을 찾아 평검사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빠른 확산 속도에 방역 당국이 초비상 상태인 가운데 청와대도 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6번째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이춘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3차례 조사했지만 번번이 수사선상에서 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과 혈액형이 달라서 결국 이춘재를 풀어주었습니다. 수원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학생 가운데 일부가 한 달 전쯤 인천에서도 비슷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에 쓰이는 일부 단열재에서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는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로 건축 자재에서 허용되는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이런 지하철역과 주변의 지하상가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는데요. 최근 들어 공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포들을 묶어서 일괄 계약을 했던 기업마저 떠나면서 강제로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조 장관의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발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 장관의 딸에 이어서 두 자녀를 모두 조사한 만큼 이젠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교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검찰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결국 자녀들을 모두 조사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 장관 아들에 대한 조사는 16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조 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3년 7월과 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할 예정이라는 인턴 예정증명서를 인턴 기간 시작 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증명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지난해 상반기 다시 지원에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위조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난 23일에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대학원에서는 조 씨 것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4년치 면접평가 점수표가 전부 분실된 상태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는 조 씨가 지원에 합격한 2018년 상반기를 포함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면접 채점표가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점을 기록해놓은 채점표는 보관해온 상태라며 이 부분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지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실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의 분실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정 교수는 아들과 딸이 검찰에 잇따라 소환돼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들이 소환된 어제가 딸의 생일이었다며 가족들이 모두 모여 밥 한 끼를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침통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온 아들이 이 검찰 조서를 읽어보니 제가 나쁜 놈으로 살아온 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며 피눈물이 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산대 성적과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이 서글픔을 느껴 눈물을 터뜨렸다고도 했습니다. 자신도 카메라와 기자들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지나간다며 이 덫에 걸린 쥐와 같은 신세라며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때문인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각에선 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의 본류는 이 가족 펀드 의혹인데 이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검찰이 지난달 27일 첫 강제 수색에 나선 이후 압수수색을 한 곳만 50여 곳에 이릅니다. 이 청문회 전후로 가족 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소송 문제 등이 나왔는데 이 딸의 입시 문제에 이어 아들까지 조사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의 경우에는 첫 고발 대상에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중간에 수사 범위를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일단 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검사와 변호인, 조사받는 사람이 협의해 시간을 정했다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조사 중간중간에 휴식과 식사, 이 조서 열람 수정 등이 모두 다 포함된 시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 역시 문제가 발견되면 덮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본인들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수사 착수 시점이 지난달 27일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 고소고발 내용이 다양해서 관련 사건들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투자업체 익성의 대표를 JTBC 취재진이 만났다고요. 네, 익성의 대표 이모 씨는 검찰 조사 직전 저희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코링크와 이 조범동 씨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찰이 계좌를 조사하면 다 밝혀질 부분이라면서 이 오천조카 조 씨와의 공범 관계를 모두 부인한 겁니다. 이 검찰은 현재 조 씨가 우회 상장, 즉 비상장 회사가 상장 회사를 통해 증권시장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차익을 내기 위해 이 코링크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검찰 간의 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가지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사법제도를 부정한 궤변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2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자택과 학교 컴퓨터를 반출한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저쪽에서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오히려 증거를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이 같은 주장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전문가들이 변호인 입회하에 전자 이미징 방식으로 저장 내용을 복제했다며 변경 기록이 모두 보존되기 때문에 절대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증거로 장난을 친다고 언급한 것은 사법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수사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정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증할 증거도 없이 급히 기소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의 이름이 한때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반부패 부장의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라면서 유 이 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특수부를 지휘하잖아요. 이분이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했을 보고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확고한 심증을 형성을 한 거예요. 조국 가족은 범죄자다. 한 검사장의 이름은 한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소셜미디어에선 한 검사장과 가족의 이름을 같이 검색어에 올리는 움직임까지 감지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지난달 초 한 검사장이 보고했다는 데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하며 보고하는 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 부장이 검찰총장에게 특수부 사건을 보고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통상적인 보고 체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관계자 이름 등 검색어를 조작하려는 작업들은 수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장 고발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여당의 대응을 가를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또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선 민심 위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악수만 해도 알 수 있다며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털어놨습니다. 당 지도부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부인이 구속되면 어떻게 하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여당의 입장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부딪힌 지점은 대부분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 문제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 회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선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여당이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하지 않고 조국 장관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구속된 오촌 조카 조범동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당은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해서 많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정무위는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국회 법사위도 지난 청문회에 이어 증인 채택을 놓고 부딪혔습니다.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감사로 만들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을 빌미로 해서 정치 선동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정감사가 아닌가. 법사위도 결국 증인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음 달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열기로 한다는 일정 정도만 합의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장으로서 해당 일정에 각각 출석할 예정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나란히 외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달 만에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해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검찰청이 주관해 이틀간 열리는 마약류 퇴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총장이 공개 자리의 모습을 나타낸 건 지난달 27일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관련해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도 대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출퇴근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와 마약수사 등을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2일 법무부 장관과 신임 검사장과의 만찬 자리가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만나는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대검 검사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함께 만나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의정부지검에 이어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퇴근길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상돈 검사를 언급했는데 과도하게 업무가 쏠리는 걸 막겠다면서 다른 수사의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로 천안지청을 골랐습니다. 지난해 야근을 하고 퇴근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이상돈 검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검사의 사인은 과로사로 나왔습니다. 단 한 건의 미사건만 남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사의 부인은 일주기를 맞이해 가족과 동료, 친구들의 글을 모아 추모집을 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천안지청을 찾기 전 추모집을 읽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3시간 동안 평검사 13명과 직원 20명을 차례로 만나 검찰개혁과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파견검사 인력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일선청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 인력을 늘려왔습니다. 또 법무부와 다른 기관에도 검사들이 파견돼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100여 명에 달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중국 돼지의 3분의 1이 죽고 북한 평안도의 돼지를 전멸시켰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진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3군데에서 의심스럽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강화도 농장 한 군데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이 모두 6군데로 늘어난 것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으로 확인된 곳은 모두 6곳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인천 강화군에서만 2곳, 경기 연천에서도 한 곳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 강화도 한 곳은 양성, 나머지 한 곳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진 발생 지역이 경기, 인천 등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감염 증상은 주로 새끼를 뺀 어미돼지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마리는 폐사했고 2마리는 유산했습니다. 모든이 면역이 취약해서 감기 쉬운 건 또 맞는 얘기고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걸리는데 그렇지 않은 자손도 걸렸다면 확산된 거 아니냐. 정부는 내일 낮 12시까지 전국의 모든 돼지 농장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청와대도 돼지열병 TF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경기도 바로 밑이 충청도가 되는데 전국 사육돼지의 20%가 충남에서 길러집니다. 230만 마리나 되는데 그래서 이곳이 뚫리면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충남은 지금 일부 지역엔 내일부터 버스 운행마저 제한할 정도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홍성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만 약 5만 마리의 돼지가 길러집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하얀 석회만 잔뜩 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입니다. 3년 이상 재입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거의 농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홍성 돼지사육단지 안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이 마을회관 앞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서 농장 인근을 지나는 세계 버스 정류장 운행이 당분간 금지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 버스 운행을 멈추는 겁니다. 다음 달 예정이던 홍성 한우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대신 도차원에서 유력한 매개체인 멧돼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포획틀을 늘리고 평소에 2배 넘는 엽사들이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의 사육돼지는 230여만 마리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사육돼지 5마리 중 1마리가 충남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충남이 뚫리면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발생 농장들과 직간접적으로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만 181곳입니다. 아직 의심 증상을 보인 곳은 없지만 잠복기가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또 금겹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 때문에 값을 올렸다고 써붙인 곳도 있습니다. 아직은 당장 재고가 없는 동네 정육점 위주로 그렇지만 대형마트도 곧 돼지고기 값을 올릴 것 같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정육점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돼지 열병 때문에 가격이 폭등해서 갑자기 값을 올리게 됐다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12,800원을 판매를 했는데요. 지금 공급 가격이 폭등하면서 4,000원 올린 상황이에요. 가격이 오르면서 손님들 발걸음도 줄었습니다. 손님들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추석 전보다 한 30% 정도 올랐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돼지고기 가격은 열병이 확인된 뒤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일단 내일 하려던 가격 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재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닭고기 가격도 돼지고기만큼은 아니지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닭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를 경찰이 1987년 6번째 사건이 있은 뒤에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뒤로 2번이나 더 조사를 했지만 모두 풀어줬습니다. 범인의 혈액형과 발자국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춘재를 용의자로 추정한 건 1987년 5월 6번째 사건이 벌어진 이후입니다. 당시 29살이었던 주부 박모 씨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채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탐문과 행적조사 등을 통해 이춘재를 용의자 중 한 명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춘재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지휘부에 보고한 뒤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춘재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책 등 증거물이 이춘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못해서입니다. 특히 당시 경찰이 추정한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었지만 이춘재는 O형인 점도 이춘재를 풀어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앞선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발자국도 달랐습니다.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다면 이때 붙잡지 못한 사실은 경찰의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재의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3건 중 2건이 그 뒤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후 모방범의 범행으로 밝혀진 1988년 8차 사건과 1991년 벌어진 10차 사건 직후에도 이춘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춘재는 1994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아닌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경찰은 지난 1986년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있었던 연쇄 성폭행 사건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장소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이춘재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은 지난 1986년 일어난 화성 연쇄 성폭행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1차 사건 피해자가 발견된 1986년 9월 직전 5달 동안 벌어진 7건의 성폭행 사건들입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 역시 이춘재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춘재가 다녔던 전기회사 주변에서 일부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나이와 키 등 인상과 겉모습도 모두 이춘재와 비슷합니다. 특히 7건에 이르는 모든 성폭행 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 옷으로 몸을 묶는 등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와 같은 범행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독특한 즉 시그니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 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오늘 이춘재에 대해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로 5번째지만 이춘재는 아직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내 형사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시로 대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당시 화성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다른 사건이 있는지 여부까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수원에서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여중생들 가운데 한 명이 이보다 한 달 전에 인천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법은 더 잔혹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얼굴 한쪽 전체가 심하게 긁히고 빨갛게 부었습니다. 팔은 멍들었고 허벅지엔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선명합니다. 종아리에도 날카로운 상처가 보입니다. 14살 A양의 부모가 취재진에게 전달한 딸의 사진입니다. 지난달 16일 인천에서 중학생 A양은 같은 나이의 여중생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최근 수원에서 초등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했던 14살 B양이었습니다. 범행은 수원 사건 때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때리고 발로 차고 부정물이 있었어요. 계속 머리채를 잡고 집어넣다 뺐다 또 옆에서 동영상 같이 찍어가면서 2시간 넘게. 피해 학생인 A양은 경찰에서 이들이 무릎을 꿇린 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때렸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졌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B양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법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간 지 불과 닷새인 지난 21일 B양은 수원에서 또 다른 가해 학생 6명과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해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수원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은 서울과 인천, 수원, 광주 지역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로 만났다고 알려졌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실제로 폭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10대들의 위험한 온라인 문화를 박유미, 이자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7명은 서울, 인천, 수원, 광주 4개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피해 학생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은 만 13살이 안 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가 구성되더라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다 보니 최대 강제전학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2006년생들이 모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만 명을 회원으로 둔 해당 온라인 모임은 이번 사건 이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SNS에서 벌어지는 10대들 사이의 신경전입니다. 말싸움 끝에 실제로 만나 싸우기도 합니다. 최근 광주의 한 공원에선 온라인에서 학생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진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광주의 한 공원에 구경꾼 수십 명이 몰리고 경찰 100여 명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극적인 해시태그를 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고 그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자해 계정으로 불립니다. 스스로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우울감을 공유합니다. 몸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탈 계정도 있습니다. 이런 계정을 운영하는 10대들은 쉽게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지만 검색만 하면 나오는 해시태그에 접근하는 걸 막긴 어렵습니다. 성인 인증 절차라도 도입해라. 유해 매체별로 설정을 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성인 인증 제도가 들어가고. 위험한 10대들의 온라인 공간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한미 두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미가 있어 보이죠. 단순히 개선한다는 것보다 완전히 바꾼다는 훨씬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당장 북미 협상을 통해서 종전선언 등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심수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어제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단순히 개선하는 차원이 아닌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에서 전환,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계산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과도 맞닿은 표현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악화 일로를 걸었던 남북미가 신뢰를 회복한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경제 성장에 절실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이제는 협상의 결과물이 필요해 비핵화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선 만남들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게 양쪽 모두 입증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무장지대, 즉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정상이 표현한 대북관계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2, 3주 안에 시작될 북미 실무 협상을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특이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대표단이 대놓고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방화로 의심되는 아마존의 화재를 막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 대통령은 아마존에 눈독을 들이지 말라고 큰소리쳤다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 dictator Maduro is a Cuban puppet protected by Cuban bodyguards.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 측 대표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듣는 대신 큰 책을 펴드는 걸로 항의했습니다. 책도 일부러 남미 독립의 아버지 시몬 볼리바르의 사상을 다룬 걸로 골랐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Trump is the puppet of imperialism, of capitalism. 미국은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현 마두로 대통령이 아닌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연설을 한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은 아마존의 불길은 잡지 못한 채 아마존 주권만 고집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É equívoco, como atestam os cientistas, afirmar que a Amazônia, a nossa floresta, é o pulmão do mundo. JTBC 김혜미입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학교 안팎에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 교수는 사과할 일이 없다, 학문적 자유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에 류 교수를 출석시킬 예정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는데 나는 사과할 일이 없다. 류석춘 교수가 어제 연세대학교 학내 언론 연세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본인의 발언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에서 류 교수는 억울하다는 표현을 3번이나 했습니다. 매춘을 하라는 의도도 없었고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 강의했을 뿐이라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문제가 된 강의의 녹취와 학생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2일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류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류 교수를 규탄하는 학교 안팎의 목소리도 여전히 큽니다. 류석춘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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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시민이 서로 힘을 모아서 류석춘 교수를 파면시키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민주동문회가 낸 교수 파면 요구 성명서엔 재학생과 동문 등 3,2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다음 주에 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줄어도 큰 타격은 없다. 이것이 얼마 전에 일본 정부 관리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찾은 일본 경제인들이 전한 얘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특히 지방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줄면서 일본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한일 경제인 회의를 마친 일본 측 대표가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ダメージが与えられている、出てきているというのは事実であります。たった去年まではですね、韓国から750万人を超える人たちが来られたんですよね。残念に思っております。 한국 관광객이 줄어도 다른 나라 관광객이 늘어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큽니다. 이날 서울에 모인 양국 경제인 300명은 한일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동성명도 내놨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30만 8,7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었습니다. 특히 몰려드는 한국 관광객의 특수를 누렸던 일본 소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유후인 온천마을로 유명한 오이타현의 경우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 수가 1년 전보다 68%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선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숙박업체와 음식점이 늘자 지역은행이 긴급 상담 창구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프로야구 구단들이 전지훈련 장소로 일본을 피하면서 오키나와 등 관련 지자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포름 알데히드, 그러니까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 불리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신축 아파트와 건물에 들어가는 일부 단열재에서 상당량의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열재를 쓰지 않는 건물은 없죠. 건축자재에 허용되는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는 양이 나온 것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겉면이 은박지로 덮인 자재가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LG하우시스가 지난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페놀폼 단열재입니다. 불에 강한 소재로 인기를 끌며 경찰서, 병원 같은 공공시설부터 아파트와 상업시설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불연제가 아니면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쓰는 게 이제 중불연제를 쓰고 있어요. 지난 4월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LG하우시스 페놀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시간당 최대 0.124mg/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건축 마감재 허용 기준치인 0.02mg/제곱미터에 최대 6배까지 나온 겁니다. 실내에 쓰이는 내부용 단열재도 기준치 4배에 달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내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LG하우시스 페놀폼에서 마감재 기준치의 6배에서 최대 13배에 달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눈, 코, 입에 따끔따끔거리는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구강암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한 차례 더 검증을 위해 지난 8월 말 국립환경과학원에 LG하우시스 페놀폼과 경쟁사 제품 시험을 직접 의뢰했습니다. 시험 결과 LG하우시스의 페놀폼은 시간당 0.068mg/제곱미터로 마감재 기준치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경쟁사 제품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LG하우시스는 내부에서 시험을 의뢰한 페놀폼은 내 외부용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JTBC가 의뢰했던 단열재는 외부용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실내에 유입될 확률이 낮고 공사 현장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높은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의뢰한 페놀폼의 경우 내부에 사용될 밀봉된 제품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가져가 검사했습니다. 아예 내외 단열재 다 구분 생산 깨만 그렇죠. 그렇죠. 깨만 저희 그 에너지 관리 계획서나 아니면 열 관리에 따라서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죠. 대한건축학회는 다음 달 초 LG하우시스 페놀폼의 포름알데히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예, 초미세먼지가 위험하다 해서 창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물질들이 실내에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환경부도 내부 조사를 통해서 단열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를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월 낸 실내 공기 제대로 알기 자료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중 하나로 단열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를 지목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실내 공기질 방출 오염원이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단열재 6종에 대한 시험 결과에서 페놀폼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시간당 0.209mg/제곱미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축 자재들의 10배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단열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관리 대상을 벽지와 페인트 등 6종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놀폼의 포름알데히드가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관리 대상엔 넣지 않은 겁니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최종 마감재와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시간당 0.01mg/제곱미터 이하라면서도 단열재 기준은 없습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만나는 부위, 석고보드와 석고보드가 만나는 부위,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들은 정말 작은 틈만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실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내장 단열재의 경우 시간당 0.02mg/제곱미터를 넘으면 시공 면적이 제한되고 0.12mg/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아예 사용이 금지됩니다. 건축물 관리는 국토부가 또 실내 공기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다 보니 그동안 다각적인 검증이 안 됐습니다. 여태껏 단열재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페놀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가 실제로 실내 공기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KCC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해서 우호 투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3일에 KCC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의 우호 지분 투자를 결정한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2015년 5월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후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가진 헤지펀드 엘리엇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획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주식 0.35를 맞바꾸는 건 삼성물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삼성물산은 그해 6월 10일 자사주 지분 5.76%를 모두 KCC에 팔았습니다. 당시 KCC는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통한 전략적 제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이른바 백기사로 나선 겁니다. 덕분에 삼성물산은 KCC의 지분을 포함해 총 19.61%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KCC는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함께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검찰이 국민연금과 함께 KC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과정에 삼성 측이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검찰은 KCC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 삼성물산의 우호 주주가 되기로 결정한 회의의 기록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KCC 회의록 등에서 삼성의 요청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김포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는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고령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이 숨졌지만 대부분 빠르게 그래도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JTBC가 병원 입구에 있는 CCTV 영상을 입수해봤는데 역시 이번에도 시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1층에서 4층 요양병원으로 빠르게 뛰어 올라갑니다. 곧바로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시민들도 뛰어들어 환자를 구급차에 옮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던 사람, 건물 경비원과 간병인까지 환자 상태를 일일이 살펴가며 돕습니다. 김포 요양병원 화재 당시 출입구 쪽 CCTV 영상입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상황이었지만 구조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환자의 대다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였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이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차로 건물 주차장을 쉴 새 없이 오가며 구조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던 부분이 일단은 연기가 계속 나는 거를 덜 마시게 드려야 되니까 빨리 밑으로 내려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경찰은 국가수와 함께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불은 보일러실에서 펑 소리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3분 전에는 전기안전 점검 때문에 전력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 가족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들이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교육 공무원 신분인데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다 보니까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갑질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국립대 조교였던 김모 씨는 육아휴직 중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조교도 할 수 있느냐? 그 사실 가장 정확한 워딩은 법이 이상한데였어요. 임신을 했을 때 퇴사를 종용받았던 경우도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매년 학생들이 내년에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학생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답을 못하겠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국공립대 조교 근무 기간은 1년.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습니다. 재임용 횟수 제한도 한 번에서 10번까지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너 내 덕분에 1,500만 원 정도 더 버니까 너 지금 있는 차 말고 새 차를 바꾼 다음에 내 대리를 해. 내 기사처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견디다 못한 국공립대 조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노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조교 노조 측은 내년부터 교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정부에 제도를 손질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서울 교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한 사건이 있었죠.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도 파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교대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에선 지난해까지 남자 대면식이란 명목으로 선후배 남학생들 간 모임이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학생들은 졸업생들에게 신입 여학생들에 관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름과 사진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외모를 평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이 오간 단체 대화방에는 졸업생인 현직 교사도 포함됐습니다. 3년 전까진 졸업생이 재학생들에게 스케치북에 좋아하는 여학생의 이름과 이유를 적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직 교사 7명과 임용 예정자 7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안인 만큼 교사 임용 전 일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교사가 됐다가 징계 절차를 밟아서 파면의 혐의 될 수도 있는 거죠. 교육청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활동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7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위원회가 오늘 1차로 13건의 진상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왼쪽 무릎과 사타구니에 멍이 들었다. 이렇게 구타를 당하면서 살 이유가 있는가? 1995년 21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투경찰 현모 일경의 유서입니다. 영원히 떠나려 한다는 말로 시작된 글에는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증언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당시 군은 현일경이 건강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서에 단 2줄뿐인 건강 걱정을 근거로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군에서 데리고 갔으면은 그대로 쓰고 그대로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억울해도 많이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함이 24년 만에야 다소 풀리게 됐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현일경 사건을 포함해 군경 내 사망사건 13건의 진상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가 활동에 돌입한 지 1년 만입니다. 오늘 공개된 사건 중엔 6.25 때 참전했다 입은 부상 때문에 숨지고도 68년 만에야 전사자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소집하지 쓰긴다는 말이 됩니까? 그 한을 풀어드렸다는 것이. 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현지에 파병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베트남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 진상조사를 청원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최근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인들이 지난 4월 한국을 찾았습니다. 현지에서 베트남인 100여 명으로부터 진상조사와 사실 인정, 사과와 피해 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받아 청와대에 냈습니다. Bởi vì tôi năm nay đã trên 60 rồi, tôi không còn thời gian nhiều nữa, cho nên tôi chỉ cầu mong là chính phủ Hàn Quốc hãy trả lời càng sớm càng tốt để cho tôi còn. 지난 9일 우리 정부가 이들의 청원에 답을 내놨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JTBC가 입수한 답변서에는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전투 기록들 그런 거를 확인해 본 결과는 민간 단체나 청원인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이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 자체를 곤란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몇몇 단체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미군 감찰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경영진에 대한 검찰 통보, 고발 등을 의결했습니다. 감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검찰에 통보하고 이모 부회장은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MBN이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조사했고 MBN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미 하원이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탄핵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연설 무대에 오른 바로 그날 탄핵 절차 돌입 소식이 뉴욕으로 날아들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oving forward with an official impeachment inquiry. 정보 당국자의 내부 고발에서 비롯된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지 엿새 만입니다. 트럼프가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요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화엔 문제가 없다며 대화록을 하루 뒤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입니다. Look, it's just a continuation of the witch hunt. It's the worst witch hunt in political history. 하원의 탄핵 조사가 곧장 표결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인데다 반대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치열한 탄핵 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미칠지 따져볼 상황이 됐습니다.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대한약사회가 잔탁 같은 위장약을 잠시 동안 팔지 말라고 약국들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나왔던 약품입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이들 약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식약처가 내일 발표하는데요. 대규모 회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대한약사회가 판매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약품은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입니다. 식약처가 원료와 의약품을 전부 조사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더 안전한 약을 써달란 겁니다. 의사협회도 의사들에게 긴급 공지를 보내 라니티딘 계열이 아닌 다른 약물을 우선 처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라니티딘 원료와 약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라니티딘 계열 약물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은 한 해에 약 3천억 원어치가 팔리는 만큼 일부만 회수되더라도 진료 현장의 혼란이 클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부쩍 줄어든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중장년층 남성들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탈모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는 여성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20대 젊은 층 탈모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탈모 진료 인원이 22만 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샴푸할 때 머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게 만져보니까. 탈모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한 피부과. 찾는 환자 중엔 20, 30대와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죠. 생활 습관과 패턴이 바뀌면서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전에는 중장년층 대머리 아저씨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20, 30대 직장인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고요. 매년 22만 명, 탈모 진료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병원을 점점 더 많이 찾습니다. 치료를 받는 연령층도 젊어졌습니다. 가장 탈모 치료를 많이 받는 연령이 20대 후반입니다. 탈모 치료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 많은데 소득이 많을수록 치료를 많이 받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10단계로 구분하는데 1분 이하 10분위 가입자의 탈모 진료 건수가 4배 차이 납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어두운 면도 드러납니다. 지난 5년간 탈모 의약품 약 5천 건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다 적발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아이의 어깨에 검붉은 상처가 선명합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에 유모차에 앉아있던 3살 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하고 떨어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를 감정해서 정식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빨간색 보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옆에 붙은 어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오후 2시 강원도 양양군 동호해변 근처에서 바다 낚시를 가던 모터보트가 너울성 파도에 뒤집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어선이 사고가 난 지 8분 만에 도착해서 탑승객 4명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올해 7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7월 출생아가 25,263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770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40개월 연속 최저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하루 숙박비가 10,000원인 호텔이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투숙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일부 시내 호텔들은 정부에 임대 사업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지난 주말에 이미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 주말쯤 평양에서 북미 실무진이 만나서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주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북미 실무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점포는 한때 좋은 상권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개찰구 주변은 목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다 옛말이 됐습니다. 점점 비어가고 있는 지하철역 상가들을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안을 비워버린 지하철역의 점포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창 영업하던 곳들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메모를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5,6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치는 환승역인 서울 공덕역입니다.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점포입니다. 이렇게 역 개찰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렇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비어있는 점포가 이 구역에만 4곳이나 됩니다. 여기 안 들어오는 이유는 다들 선뜻 뭔가를 하기가 겁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고 여기가 상당히 조금 죽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작은 역이든 큰 역이든 빈 점포를 한두 개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개찰구 코앞에 있는 매장도 빈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목이 좋은 곳으로 꼽혔지만 오가는 사람이 많다고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용하는데 가격적인 거였고 오래된 그런 제품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안 하는 편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더 저렴하게 파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 1에서 8호선에 있는 점포 1,800여 개 가운데 이미 200개가 공실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 상가들은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도 매장 안에는 손님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청과 동대문에 있는 지하 상가 구간입니다. 양쪽으로 지하철역이 있어서 통행 구간이지만 문을 닫은 가게들이 줄을 지어 있는데요. 지하 상권들은 역과 개찰구와 멀수록 이렇듯 공실이 많은 경향을 보입니다. 인구는 출퇴근 시간에는 많아요. 어차피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인원은 이런 시간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다니는데 이제 구매로 이어지진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빈 공간을 젊은 예술가들에게 빌려주기도 하지만 임대 수익은 떨어집니다. 최근엔 점포들을 묶어 임대 관리를 하던 대형 민간 업체가 교통공사와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대형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400여 개 점포들도 줄줄이 영업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2년 반 전부터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효순 씨도 그중 한 명. 당장 다음 달에 영업을 끝내고 인테리어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모아놓은 목돈까지 1억 원 가까이 썼지만 빚도 갚지 못하고 목돈을 날릴 처지입니다. 우리는 24일까지 다 철거를 하고 말일까지 다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하시고 싶으면 그때 재입찰을 할 때 임대를 다시 해서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라. 영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계약 주체인 위탁업체가 빠진 이상 원상복구를 하고 명도를 맞춰야만 한다는 겁니다. 대형 화장품 회사의 직영점도 예외가 아닌데요. 직접 공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 위탁을 맡은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 보니 조만간 점포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공사 측은 일부 점포의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명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다만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후속 사업자를 빠른 시일 내에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대역도 유동인구는 많지만 오랫동안 환승 구간에 점포들이 비어 있었는데요. 최근 지역 특성을 살려 법 관련 사무소들을 유치해 공실을 줄였습니다. 날로 약화되는 지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공실만 채우기보다는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칼은 그들에게 분신이자 연장된 손이자 흉기이자 친구였다. 지난 2007년 작가 김중혁은 요리사 4명을 만나서 바로 그 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리사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무수한 흉터가 있었는데 모두 칼과 벗하면서 생긴 흉터들이었죠. 어쩔 수 없이 찍히고 방심해서 찔린 상흔들. 칼은 수많은 흉터의 기억과 함께 그들의 요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무사가 휘두르면 피를 부르지만 요리사가 쥐면 향기로워지는 물건, 칼. 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란 의미의 칼잡이란 호칭은 과거에는 백정이나 망나니 같은 하층민을 의미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실력 있는 요리사나 의사 등을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그 단어의 안에는 칼로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의미 같은 검이라는 글자 때문일까? 검사들 역시 스스로를 칼에 비유하여 표현하곤 하죠. 수사 실력이 출중한 특수통 검사를 칼잡이라고 부르고 강단 있는 수사로 이름난 선배 검사는 수사 원칙을 칼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마라.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까지. 검사의 칼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의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사용돼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들일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그 칼을 빼든 지 한 달, 바로 그 칼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지도 한 달이 됐습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잉 수사인가? 아니면 정당한 절차인가?
이 형국에서 강자는 누구이고 약자는 누구인가? 2019년 여름에서 가을을 관통하는 이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합니다. 어찌되었건 칼은 이제 다시 넣을 수 없게 됐고 칼을 겨눈 사람이건 겨눔을 당한 사람이건 그 칼에 다칠 수도 있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양쪽 모두 촛불의 광장에서 힘을 받았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뭇 비극이 되어버린 이 현실에 온 국민이 시선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칼의 방향은 아직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칼잡이, 즉 요리의 달인들이 전하는 칼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 눈을 감고도 칼을 다룰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늘 칼이 두렵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휘두르면 험악해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쥐면 향기로워지는 물건, 칼. 모두가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는 그 칼은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결례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외 방문 때마다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보실 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기자들의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독식했다. 네. 문 대통령이 외교 결례를 당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먼저 정치권 발언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17개 질문 중 문 대통령이 답한 것은 하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만 또다시 펼쳐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반박 논평을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이 질문이 17개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질문은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 양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저희가 백악관이 정리한 속기록이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데 이것과 또 당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질문한 양국 기자는 총 6명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질문도 6개입니다. 이 17개라는 숫자는요, 이 속기록상에 기자 발언임을 알리는 표시 알파벳 Q, 그러니까 Q&A 할 때 그 Q인데요. 이 Q를 단순하게 센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기자가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면 또 Q가 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한 경우에도 또 Q가 붙습니다. 이런 게 다 포함된 숫자가 17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질문을 따져야 하고 그러면 6개입니다. 마지막 1개의 질문이 문 대통령에게 갔는데 문 대통령이 통역을 듣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하고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17개였다라는 것은 과장된 거라고 보면 네. 되겠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독식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결례를 당했다라는 주장은 어떤가요?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뭐 싱가포르, 인도, 뭐 다른 나라와 많이 했는데 그 속기록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자처럼 질의응답을 다 주도를 했고요. 또 일방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렸습니다.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외에는 거의 질문을 받거나 응답을 한 외국 정상 자체가 드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근거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가혁 기자가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또 뭔가요? 네, 이 문 대통령 내외가 뉴욕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외교적 홀대를 받았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지난 23일 사진입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 3장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계단에 내려올 때 레드카펫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중 나온 인사가 미국 측 인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탑승한 차가 흔히 보는 리무진이 아니라 SUV 차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홀대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잘 따져보면요. 이게 한 보수 성향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생산되고 재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시죠. 외국 국가원수용 의전용 VIP 리무진이 아니라
미국에서 중요 범죄자나 중요 증인들을 호송할 때 쓰는 SUV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방금 삐 소리는 브랜드명이고요. 네. 이게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 하루 만에 2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네, 기시감이 사실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죠. 네, 외교적 결례, 홀대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번 방문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 정상들이 아주 특별한 그런 의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작년 또 재작년에 이맘때 똑같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도 비슷한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이번에 또 반복되는 겁니다. 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똑같이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할 때 영상입니다. 2014년 9월인데요. 네. 공항에 도착을 하고요. 계단을 잘 보시면 똑같이 레드카펫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맨바닥이고요. 마중 나온 인사들을 보면 한국 사람 뿐입니다. 미국 측 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탑승한 차, 지금 보시는 대로 리무진이 아니라 SUV 차량입니다. 지금 전체 화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무진이 아닌 SUV를 탔다는 게 홀대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 4월에 가장 높은 의전 단계인 국빈 방문했을 때,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SUV에서 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서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외교적으로 결례를 당했다, 이런 논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떡볶이는 죄가 없다로 잡았는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예. 첫 키워드는 어쨌든 떡볶이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논란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장비 문제 때문에 조금 안 나오고 있을 뭔가 제작 쪽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용감한 국대 떡볶이라고 자기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예. 물론 정치적 의견이야 자유겠지만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가맹점까지 언급하면서 일종의 뭐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 본인이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예. 했는데요.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북한은 힐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류했다. 그래서 북한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편이다. 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저는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3단 논법인데 예. 좀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반발이 좀 컸습니다. 불매운동이 여러 곳에서 벌어졌는데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대 떡볶이 이제 안 먹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예. 그러자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왔는데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경우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25인분을 사서 주변 의원실에 돌렸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제 좀 나왔는데요. 예. 바로 김재원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밑에 떡볶이 25인분의 사진도 올리고 옆에 의원실이랑 나눠 먹었다. 국대 떡볶이 파이팅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극우 커뮤니티로 일컬어지는 일베에서는 인증샷을 하며 국대 떡볶이를 응원해야 된다라는 떡볶이 주장도 먹었다고요? 예, 나왔습니다. 예. 먹었다는 인증 사진?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이 발언 본인이 자유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가맹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불매운동이 벌어지니까 가맹점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김상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를 실제로는 매출이 올랐다. 월요일과 화요일 분석을 해보니 11.36%가 올랐고 매출이 떨어진 매장이 없다라고 본인 주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맹점주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논란을 만드니까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다. 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가게 걱정이나 좀 해줬으면
하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입장을 들으려고 서울에 있는 14군데의 국택 떡볶이에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점주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14군데에서 모두 똑같이 취재라고 하자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손님이 많아서 바빠진 건지 아니면 논란이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끊었는지 또는 가맹점 차원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물론 정치적 입장을 대표라고 가맹점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고 또 여기에 가맹점까지 결부시키면서 물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매출이 오히려 오른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때 달랐다고 예.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시위에 대처하는 법이 그때 달랐다는 얘기인데요. 예. 어제 사실 이국종 교수가 병원에 온 시위대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제발 날 좀 잘라달라 그렇게 상부에 얘기해달라 어제 소개한 내용인데요. 그러자 시위대에서 이제 그만 말하시라. 우리 빨리 딴 데 가야 된다. 마이크를 뺏는 모습 보도한 예.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국종식 대처법이고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물론 늘 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한테나 통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대상과 방법 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구미시청 앞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청 앞 모습인데요. 저렇게 시위대가 격렬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장세용 구미시장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사람들이 시위대가 누군가를 애워싸고 있는데 장세용 구미시장을 애워싸고 있고요. 지금 저 떠밀려 가는 듯한 예. 사람이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지금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요. 누군가 깃대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고 예. 원래 안경을 쓰고 있는데 누가 쳐서 안경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는 왜 한 겁니까? 예, 일단 구미산업단지가 50년이 됐는데 예. 얼마 전에 홍보 영상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빠져 있고 예. 다른 대통령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보수단체들에서 반발을 하면서 항의를 했고요. 장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이 빠진 것은 제작진의 실수다. 의도적인 게 아니고 화보집엔 들어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의도적이라면서 계속 사과하라, 규탄 시위를 벌인 겁니다. 예. 구미시와 경찰은 오늘도 이제 시위가 있자 장 시장이 내가 나가서 직접 해명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어제 이국종 교수와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요. 예. 해명을 하겠다고 하자 위험하다라고 시 간부들과 경찰들이 만류했는데 예. 직접 해명하겠다고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맛이 가지 않습니다로 예. 정했습니다. 이거 음식 맛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예, 보통 예. 비유적으로 뭔가 많이 달라졌다, 뭔가 나빠졌다라는 예.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결국 탈당은 안 했잖아요. 예, 탈당은 철회를 했습니다.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 관련해서 일부 당원들이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해서 술렁거리고 탈당 러시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오늘 정의당의 윤소아 원내대표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의당은 맛이 가지 않습니다. 맛을 잃지 않습니다. 갈 길 그대로 갑니다. 예. 예.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실제 입당과 탈당 숫자를 정확히 올렸습니다. 현재까지는 9월 들어서 1일부터 960명이 입당했고 탈당은 337명이라고 했습니다. 더 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래 8월 순중자가 약 360명 정도라고 했는데 9월 들어서 순중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과 관련 없이 탈당이 아니라 입당이 많이 늘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좀 더 뒷얘기를 알아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의당 당원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200여 명이 9월 8일인데요. 집단 입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정의당은 사실 집단 입당을 하거나 또는 어떤 탈당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당에 비해서 탈당과 입당 숫자가 상대적으로
당원 수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요. 그런가요? 이슈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저렇게 집단 입당이 있을 때는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조국 장관 관련 입장으로 당이 술렁이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이건 뭐 여러 의견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정도지 예. 탈당 러시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7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로 일교차가 클 거란 예보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심한 곳도 있겠습니다. 예.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류석춘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관련으로 두 기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ows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ve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